그녀는 기록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 위협을 달성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죽음의 지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9년 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 등반가가 돌아와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가 발견한 것,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살아갈 이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의 그녀는 보는 사람마저 웃게 만드는 미소와 무한한 야망을 가진 뛰어난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폴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눈표범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러시아 등반가인 남편 세르게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봉우리들을 정복하려는 그녀의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의 머릿속을 온통 차지한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조산소 장비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최초의 미국 여성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련한 등반가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목표이자 인간의 신체를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는 도전이었습니다. 그해 봄, 장비를 꾸리면서 프랜시스는 폴에게 간단한 쪽지를 썼습니다. 히말라야로 가는 여정의 지도를 동봉하면서요. 안녕, 폴, 우린 베이스 캠프에 있어? 보고 싶고 사랑한다. 엄마가 그녀는 9년 후 한 영국인 등반가가 그녀의 이야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을 내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8년 5월 17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정상 공격을 앞둔 평소의 에너지로 활기찼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는 다른 등반팀들과는 달랐습니다. 셰르파, 보조산소,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춘 대규모 지원을 받는 원정대와 달리 부부는 단둘이 등반했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고산 등반가 두 사람의 계산된 위험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구소련의 5대 최고봉을 정복하며 눈표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칸첸중가의 세계봉우리를 한 번에 트레버스, 횡단 등반로 모두 올랐는데 이는 대부분의 엘리트 등반가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을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인물조차 에베레스트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의 첫 번째 시도는 퍼스트 스텝에서 헤드램프가 꺼지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5월 21일의 두 번째 시도는 불과 50m를 오른 후 되돌아서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8,000m 이상의 고도, 즉 인간의 몸이 말 그대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데스존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5월 22일이 되자 그들은 이미 치명적인 고도에서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몸은 망가지고 있었고 매시간 체력은 고갈되었습니다. 이성적인 등반가라면 패배를 인정하고 하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이 목표에 대해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새벽 1시, 살을 애는 듯한 영하의 기온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정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보조 산소 없이 그들은 어둠을 뚫고 운명을 향해 올랐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은 이 결정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명은 불멸의 명성을 얻고 다른 한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두 사람 모두 에베레스트의 가장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의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히말라야 위로 해가 떴고 하산해야 할 시간에 여전히 오르고 있는 두 개의 작은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9년이 지나서야 해결될 전설과 비극을 만들어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22일 늦은 오후,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보조산소 없이 세계 최고봉에 오른 최초의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감 대신 그녀는 극심한 피로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능을 멈추고 있었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세르게이 역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은 시간에 정상에 올랐는데 이는 에베레스트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등반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실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정상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며 살아서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성공과 비극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히미헤즈는 빗속에서 하산을 시작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등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탈진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르게이는 캠프에 도착했지만 프랜시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은 눈사태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의 아내, 세계 최고봉들을 함께 올랐던 여자, 집에서 기다리는 어린 폴의 어머니가 산 위 어딘가에 홀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세르게이는 주저없이 산소통과 약을 챙겨 다시 데스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거나 그러다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세르게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결정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표범이라면 당연히 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필사적으로 프랜시스의 흔적을 찾으며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다른 등반가들이 이미 그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평생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상 공격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등반팀이 정상 근처에서 프랜시스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산소 부족과 동상으로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상태는 위독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움직이도록 도우려 했지만 셰르파의 지원 없이 등반하고 있었고 보급품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하고 자신들의 산소마저 고갈되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빈 산소통을 남겨두고 그녀를 떠나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구할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녀가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안전벨트를 고정 로프에 연결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즈베키스탄 팀이 하산하면서 어둠 속에서 여전히 아내를 찾으며 올라오고 있는 세르게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녀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눈표범을 살아서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1년 내내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마침내 그 발견이 이루어졌을 때 등반계 최고의 비극 중 하나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깊이가 드러났습니다. 1998년 5월 24일 영국인 등반가 이언 우달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반가 캐시 오다우드는 에베레스트 정상 300m 이내에 접근했을 때 오다우드는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의 그늘 속에서 보라색 옷감이 번쩍였고 경련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 몸, 살아있어요. 오다우드가 파트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앞으로 몇 년간 그녀의 꿈에 나타나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고정 로프에 흉측한 V자 모양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도자기처럼 희고 매끄러웠는데
이는 심각한 동상의 징후로 그녀를 잠자는 인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긴 검은 머리는 산의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옅은 공기 속에서 거대하고 어두운 공허함 같았습니다. 저를 여기에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다우드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생김새. 끔찍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가능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에요. 그 여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에요. 그때서야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 불과 며칠 전 그들의 베이스 캠프 텐트에 앉아 집에 있는 아들 폴에 대해 이야기하고 차를 나누며 가족 이야기를 하던 그 쾌활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언 우달이 셰르파 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근처에서 세르게이의 피켈과 로프를 발견했지만 러시아인 등반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팀이 남겨둔 빈 산소통이 프랜시스 옆에 있었고 그녀의 다운 장갑은 근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그녀에게 위험할 정도로 덥다고 느끼게 만들어 보호 의류를 벗게 한 징후였습니다. 1시간 넘게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를 앉은 자세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축 늘어져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재킷 소매에 팔을 넣으려 했지만 그녀는 운동 제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다리가 스파게티처럼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을 산 아래로 옮기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우달이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어떤 이성적인 반응의 신호라도 찾으려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에 이미 그녀의 정신을 앗아갔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였습니다. 1시간 넘게 가만히 서 있으면서 구조팀 역시 동상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모두를 죽게 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이 있는 여성을 산 위에서 홀로 죽도록 버려둘 것인가.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프랜시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바람보다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돕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소 결핍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은 논의 없이 내려졌습니다. 전날 그녀를 도우려 했던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조차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구하기에는 너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프랜시스는 말을 멈추고 의식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오다우드는 정상에 오르고 싶은 모든 욕구를 잃었습니다. 나는 즐겁기 때문에 등반한다.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프렌을 발견한 후에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여전히 가이드 로프에 매달린 채, 여전히 숨을 쉬는 채로. 그것이 그녀가 살아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프랜시스 자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1998년 5월 24일 에베레스트 산 높은 곳의 가이드 로프에 여전히 매달린 채 홀로 죽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최초의 미국 여성이라는 궁극적인 꿈을 이룬 그녀는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은 5월 23일 어둠 속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산소와 약을 들고 올라가던 그를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이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후 눈표범은 데스존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 그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프랜시스에게 도착했을까요? 그녀 옆에서 발견된 그의 피켈과 로프는 그가 그랬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 질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콜로라도의 집에서는 10살배기 폴 디스테파노가 결코 오지 않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는 쾌활한 메시지와 손으로 그린 지도와 함께 악몽으로 변해버린 꿈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에서 프랜시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충격적인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산의 북쪽 면 주요 등반로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향에서 정상을 시도하는 모든 등반가는 그녀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보라색 재킷을 입고 평화로운 표정의 검은 머리카락이 동화 속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그녀 주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등반가들은 그녀를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이 바뀌고 원정대가 바뀔 때마다 수백 명의 등반가들이 그녀의 시신을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멈춰서 경의를 표했고 다른 이들은 그 광경에 불안해하며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몇몇은 사진을 찍었고 이는 인터넷에 퍼져 그녀의 죽음을 소름 끼치는 관광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녹색 부츠를 신은 남자 옆에서 오른쪽으로 돋세어 등반가들은 또 다른 시신을 향해 지점으로 삼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보라색 재킷을 입은 여자 옆에서 왼쪽으로 돋세어 거기에는 어떠한 존엄성도 없었습니다. 그 고도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비용은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엄청났고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가? 9년 동안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그녀가 죽은 곳에 남아 인간의 야망과 비극 모두에 대한 얼어붙은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고 수백 명이 그녀의 시신 몇 피트 이내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한 남자가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할 때까지는 말이죠. 그녀의 마지막 시간 동안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의 정상 등정을 포기했던 바로 그 영국인 등반가는 저를 여기에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는 그 절박한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녀를 죽도록 내버려뒀지만 이제 9년이 지난 지금 이언 우달은 거의 1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있던 일은 전례가 없고 위험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달이 조직한 원정대는 타워 오브 에베레스트, 더 타워 오브 에버러스트라고 불렸으며 그 임무는 다른 어떤 등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달은 히말라야 밖의 어떤 산보다도 높은 8,500m 지점으로 돌아가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에게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안식을 선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실행 계획은 엄청났고 위험은 거대했습니다. 그 고도에서 얼어붙은 시신을 옮기는 것은 비범한 힘, 완벽한 날씨 조건,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달이 이 임무를 맡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9년 넬러리와 어빈 원정대의 한 대원이 마침내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제이크 노턴은 산비탈 더 낮은 곳에서 러시아인 등반가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아내를 구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세르게이는 우즈베키스탄 팀이 그녀를 떠난 후 실제로 프랜시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피켈과 로프를 남겨두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그의 목숨을 앗아갔고 스스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쇠약했던 프랜시스는 그가 떠난 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중 비극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였고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고 기록되지 않은 남편의 궁극적인 희생이었습니다. 눈표범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가능에 도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죽었습니다. 이제 우달은 두 사람 모두의 기억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2007년 그의 팀이 베이스 캠프를 차렸을 때 우달은 자신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결국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유일한 이유는 정상을 향해 가거나 내려오는 길일 때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신을 안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죠. 전담 임무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임무였습니다. 그녀의 위치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고 그녀의 시신을 옮기는 작업은 숨쉬는 것조차 힘든 고도에서 기진맥진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작전을 위한 날씨 창은 좁았습니다. 폭풍 하나가 팀을 구조에 희망이 없는 데스존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달은 9년 전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를 산 위에 홀로 죽도록 내버려 두고 떠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그녀에게 죽음 속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돌아오겠다고. 그날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그녀는 기록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 위협을 달성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죽음의 지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9년 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 등반가가 돌아와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가 발견한 것,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살아갈 이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의 그녀는 보는 사람마저 웃게 만드는 미소와 무한한 야망을 가진 뛰어난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폴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눈표범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러시아 등반가인 남편 세르게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봉우리들을 정복하려는 그녀의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의 머릿속을 온통 차지한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조산소 장비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최초의 미국 여성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련한 등반가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목표이자 인간의 신체를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는 도전이었습니다. 그해 봄, 장비를 꾸리면서 프랜시스는 폴에게 간단한 쪽지를 썼습니다. 히말라야로 가는 여정의 지도를 동봉하면서요. 안녕, 폴, 우린 베이스 캠프에 있어? 보고 싶고 사랑한다. 엄마가 그녀는 9년 후 한 영국인 등반가가 그녀의 이야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을 내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8년 5월 17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정상 공격을 앞둔 평소의 에너지로 활기찼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는 다른 등반팀들과는 달랐습니다. 셰르파, 보조산소,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춘 대규모 지원을 받는 원정대와 달리 부부는 단둘이 등반했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고산 등반가 두 사람의 계산된 위험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구소련의 5대 최고봉을 정복하며 눈표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칸첸중가의 세계봉우리를 한 번에 트레버스, 횡단 등반로 모두 올랐는데 이는 대부분의 엘리트 등반가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을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인물조차 에베레스트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의 첫 번째 시도는 퍼스트 스텝에서 헤드램프가 꺼지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5월 21일의 두 번째 시도는 불과 50m를 오른 후 되돌아서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8,000m 이상의 고도, 즉 인간의 몸이 말 그대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데스존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5월 22일이 되자 그들은 이미 치명적인 고도에서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몸은 망가지고 있었고 매시간 체력은 고갈되었습니다. 이성적인 등반가라면 패배를 인정하고 하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이 목표에 대해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새벽 1시, 살을 애는 듯한 영하의 기온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정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보조 산소 없이 그들은 어둠을 뚫고 운명을 향해 올랐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은 이 결정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명은 불멸의 명성을 얻고 다른 한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두 사람 모두 에베레스트의 가장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의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히말라야 위로 해가 떴고 하산해야 할 시간에 여전히 오르고 있는 두 개의 작은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9년이 지나서야 해결될 전설과 비극을 만들어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22일 늦은 오후,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보조산소 없이 세계 최고봉에 오른 최초의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감 대신 그녀는 극심한 피로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능을 멈추고 있었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세르게이 역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은 시간에 정상에 올랐는데 이는 에베레스트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등반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실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정상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며 살아서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성공과 비극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히미헤즈는 빗속에서 하산을 시작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등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탈진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르게이는 캠프에 도착했지만 프랜시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은 눈사태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의 아내, 세계 최고봉들을 함께 올랐던 여자, 집에서 기다리는 어린 폴의 어머니가 산 위 어딘가에 홀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세르게이는 주저없이 산소통과 약을 챙겨 다시 데스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거나 그러다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세르게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결정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표범이라면 당연히 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필사적으로 프랜시스의 흔적을 찾으며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다른 등반가들이 이미 그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평생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었습니다.